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른바 꿈의 물질이라 불리는 초전도체. 기대감만큼이나 논란도 뜨겁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라는 물질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차치하고요. 온라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영상과 가짜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자서 위에 떠있는 물체, 초전도체라고 현혹하는 영상인데 알고 보니까 얇은 철사를 박아서 띄워놓고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그 철사를 지웠다는 거죠. 또 해외에서는 누가 검증을 했다더라, 재현하는데 성공했다더라, 실패했다더라 하는 카더라 소문도 수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초전도체와 비슷하기라기도 한 사업을 한다면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이런 소식을 열심히 실어 나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거겠죠. 정작 이른바 관련주라고 엮인 회사의 대주주와 임원들은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서 주식을 내다 팔기 바쁩니다. 이 소식에 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죠. 이른바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인 한 중소기업의 주식은 어제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400조 원인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됐다는 겁니다. 진짜가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인지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태풍 소식부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태풍 카눈이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주 그리고 남해 먼 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오전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또 전국으로 비가 올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히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저도 어제 주유를 했는데 한 열흘 전보다 갑자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98원으로 1,7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은 1,800원대도 바라보고 있죠. 경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지역은 1,600원을 가뿐하게 넘겼고 전국 평균 가격은 1,530원.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 어플이 있습니다만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이 어플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한글로는 세 글자, 영어로는 오일 프라이스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이거를 줄여서 오일 프라이스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에서 세 글자로 한국석유공사 싼 주유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이게 바로 뜹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양재근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네요. 그 전에 유류세, 경유차, 유가, 국제유가 오답들이 난무하다가 양재근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란 기자 준비한 아이템은요? 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SPC에서 1년도 안 돼 또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중대재해법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소식 소소한 거 두 가지 전하는데요. 신규 계좌에 하루 이체 출금한도 30만 원이었는데 요거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청년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였죠. 요거 말고 청년 저축 보험도 나온다라고 하네요. 네.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올 들어서 은행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했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얘기 좀 준비해봤는데요. 포트폴리오 배분 측면에서 지역별 쏠림이 완화됐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자, 고란 기자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SPC 그룹 계열사에서 끼임 사고가 났다. 이게 처음 듣는 소식은 아닌데 네. 어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어제 낮 한 12시 41분쯤에요. 성남시에 있는 그 SPC 계열의 샤니 제빵 공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5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에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근무가 2인 1조로 이루어졌는데 이 동료 근무자가 A씨 안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켜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상태고 수술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태는 중태 상태라고 하고요.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이 근로감독관들이 나와가지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이 혐의점이 만약에 확인된다라고 하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성남 샤니 제빵 공장이요. 지난해 10월에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됐고요. 네. 이 지난달에도 5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골절되는 사고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해당 공장이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네. 이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혹은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일까요? 지난해 아마 이 사고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10월 15일 날 그 SPC 또 계열인데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매뉴얼상으로는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작업을 홀로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게 아무래도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서 구조가 늦어진 점이 아마 B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아니냐로 지목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이 사고가 난 것도 난 거지만 사고 후에 미흡한 대처 때문에 SPC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냥 공장을 천으로 덮고 가동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리고 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3년간 총 1,000억 원 투자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어제 사고까지 포함해서 그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만 총 3번의 근로자 부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했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외쳤지만 이거 그냥 헛된 거 아니냐, 요식행위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 좀 막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된 건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대상 요건은 제가 50인 이상이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누가 책임을 지냐라고 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네. 경영 책임자요. 당시 경찰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경기고용노동지청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했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경영 책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에 대해서 경기지청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여기에 과연 어디에 누가 해당되느냐가 항상 논란인 거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에도 구멍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공장의 설비,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안내 문구 여기저기 많이 부착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근로자 또한 안전수칙 준수하고 문제 발견되면 즉시 건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요 사고 막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SPC는 입장문 통해서요.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고요. 지난해 사망사고 있었을 때는 그냥 공장 가동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사고 직후에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 계속 재발이 되고 있고 좀 반복되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시중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은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4.04%로 한 달 만에 다시 연 4%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 중에서 4% 이상인 것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4% 중반대에 주는 금리 예금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이달 들어서 3.78%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3.6%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0.2%포인트 가까이 오른 건데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과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저축은행이랑 시중은행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차이가 0.26%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올 들어서 두 번째로 낮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중은행이랑 저축은행 금리가 보통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근데 시장금리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이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그래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금리 매력도가 아무래도 좀 낮아졌죠. 비슷한 금리라면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시중은행을 더 선호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축은행의 총 수신 잔액을 보면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5달 동안 6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5대 시중은행만 보면은 한 달 만에 정기 예금 잔액이 무려 10조 7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 들어 최대치입니다. 저희도 종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고 국내 시중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고 예적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예적금 금리? 어떻게 봐야 일단 될까요? 금융권에서는 오는 4분기에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해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지난해 말에 그 5%에서 6% 고금리 상품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가 5.82%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말에 강원 레고랜드발 단기 금융시장 위기가 왔었는데 그래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조달을 위해서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이런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판매됐던 예적금 만기가 올해 이제 돌아오는 거죠. 보통 1년 만기로 가입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예적금을 떠나지 않게 이 자금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를 1년 미만으로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정 시기에 올해처럼 이렇게 1년 만기가 다 몰려오지 않도록 분산화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개월짜리 단기 상품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올라서 금리를 무작정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 상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리고 예적금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가입 시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4분기에 오를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4분기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기다리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이벤트성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벤트. 네. 그런 거를 조금 골라서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텐데 유의하셔야 될 게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금리랑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야기고 고란 기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시 입출금을 위한 은행 통장 만들면 특히 신규 계좌일 경우에 거래 한도가 정말 미미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편할 정도로. 이거 최근에 아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포통장 같은 금융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서요. 신규로 개설된 계좌의 인출과 이체 한도를 정해놓는 건데요.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통장 개설 20일 제한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통장 관련 규제인데 이 취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보이스피싱 같은 데 쓰일 때요. 예를 들어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계좌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이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처음 만들어진 계좌인데 갑자기 거래가 1,000만 원 발생한다?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제한을 두자. 그러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계좌 개설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각종 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통장 만들어 갈 때 사실 뭐 재직증명서 이런 거 떼갖고 가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하루 금융거래 이체와 출금 한도가요. 인터넷 뱅킹과 ATM 기기는 30만 원이고 창구거래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은행이나 창구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부 은행이 이걸 가지고 또 약간 악용을 합니다. 해당 은행의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나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요구해요. 이른바 이제 꺾기 하는 거죠. 꺾기. 대출이나 그 적금 가입을 이제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계좌에 나도 모르게 큰 돈 넣었다가 갑자기 한도 풀리지 않으면 목돈 못 빼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편에 따라서 금융거래 한도 제한 완화가 대통령실이 공개한 제3차 국민제한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이 돼서 규제 심판 과제로 전환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어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권고를 했고요. 이 제도를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이게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부는 법적 근거를 일단 마련을 하고 해외 사례나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해서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릴 거냐는 은행권과 협의 후에 이게 규제 심판부와 상의해서 연내에 결정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제가 아까 증빙서류 뭐 많다라고 했잖아요. 증빙서류도 간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거 뭐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미 이 제도를 다 알고 맞아요. 예, 이걸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쓰고 있는데 제도는 참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 국민의 통장이 잠재적인 범죄에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도를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라는 데도 좀 목소리를 기울여야겠네요. 자,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이것도 저희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는 청년 재테크 보험이라는 것도 출시가 돼요. 네, 일단 청년 도약 계좌 뭐 많이 아시겠지만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6% 금리에다가 정부가 여기서 또 보태줍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모으면 최대 한 5천만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5천만 원이면 이른바 이제 종잣돈으로 충분한 돈이고요.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에서 34세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농협, 신한 등 뭐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3년간 고정되는 기본금리가 3.8에서 4.5%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부가 보태준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면 기여금을 최대 2만 4천 원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청년 도약 계좌여서 인기를 끌었고요. 이번에 선보이는 청년 재테크 보험은 이름이 디딤돌 저축보험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상품 구조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기본 얼개가 나왔습니다. 월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요게 좋습니다. 연 5% 확정금리를 지급합니다. 매월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요. 20에서 39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 가능해서 소득 범위가 청년 도약 계좌보다는 훨씬 넓은 편입니다. 일단 보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보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제가 금리 말씀드렸을 때 아까 도약계좌는 3.8에서 4.5가 기본금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디딤돌 저축보험은 연 5% 기본금리가 확정형으로 제공됩니다. 와, 금리가 5%면 당연히 이거 들어야겠죠. 하지만 실제 만기 환급금이 불분명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저축보험이죠. 이 저축보험의 특성상 사업비, 재해 사망보험료 등이 차감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따지면 한 4%대 초중반대가 되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본인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청년 도약 계좌의 정부 기여금 그리고 은행별 우대금리 이게 각자 얻을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추가 혜택 따져서 뭐가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디딤돌 저축보험은 이 또 유리한 면이 보험 기간 내 결혼 또는 출산 시에는 보너스 적립금을 줍니다. 네,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0.5%포인트, 출산 0.5%포인트, 다자녀 1%포인트를 또 줘요. 여기에다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1%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정확한 상품 구조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드렸는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각종 혜택 그리고 만기 환기금 비교해보고 어느 쪽에 가입이 유리한지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일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거면 그래도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좋죠. 나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나중에 확정되면 한 번 더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강영희 기자. 국민연금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네. 국민연금이 사실 국내 주식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의 3년 사이에 미국, 유럽 부동산 투자가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공시에 따른 건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조 1,205억 원. 지역별 투자 현황을 보면은 미주가 40% 가까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유럽이 25%,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가 20% 등을 차지했습니다. 3년간 해외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40%가 넘었던 아시아 투자 비중을 꾸준히 낮추면서 미주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그리고 유럽과 글로벌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해외 투자는 말씀드렸듯이 늘었는데 네. 아시아 투자 잔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39% 줄었고 지역별 투자 비중에서도 21%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랑 유럽 두 지역에서는 투자 잔액이 3년 사이에 13조에서 21조로 60% 넘게 늘어났습니다. 해외 투자 그중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가 많이 늘었다. 저희가 2부에서 미래 생활사전 시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여기에서도 공실 많이 드러나고 있다. 네, 이 이야기를 맞습니다. 다룰 건데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이거 괜찮을까요? 국민연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에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19%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7%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서 하반기에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위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선제적으로 투자자산 점검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4월에 김태원 이사장이 첫 해외 출장으로 뉴욕에 갔는데 거기서 상업용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뉴욕에서 투자한 대표적인 건물이 원 벤더빌트 그리고 원 메디슨 애비뉴인데요. 여기 투자 자산들을 다 방문해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19%요? 네, 엄청 높아졌죠. 5칸 중에 1칸이 비어있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국내 자산 중에서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국내 자산에서는 포트폴리오상 변화가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위탁 운용을 하는 것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자산 가운데서 위탁을 통해서 운용하는 자산이 63조 원, 처음으로 직접 운용 6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해도 위탁 운용이 30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에 81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지난해 이제 코스피가 25% 이상 떨어지면서 자산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운용 자산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위탁 운용 규모가 직접 운용 자산을 넘어선 겁니다. 위탁 운용.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그렇죠. 수수료를 주고 맡겨서 더 잘 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성과는 더 좋습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사실은 위탁 운용이 직접 운용보다 성과가 좋았던 게 2021년 딱 한 차례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년까지는 직접 운용이 4%포인트 그리고 2019년에는 6%포인트나 직접 운용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위탁 운용 자산 자체가 늘어나면서 수수료를 내는 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국민연금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 위탁 수수료가 2021년에 1,833억 원으로 2020년보다 4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 운용 수익률이 계속 저조하게 나오면은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직접 운용 규모를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도 그렇고 수익률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위임하지 않은 의결권을 실수로 행사한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에 대해서 펀드 자금을 전액 회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직접 운용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산운용사의 수수료를 1,800억 원이나 주고 맡기고 있는데 근데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안 좋더라. 참 자산운용 업계에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그리고 알고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거의 한 달째 오르고 있죠. 저렴한 주유소 찾는 분들 그래서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이 사이트 혹은 이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면 참 편리한데요. 이 비교를 해보니까요. 서울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 곳, 가장 싼 곳 가격 차이가 휘발유 리터당 1,000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리고 가짜 석유 등을 판매해서 징계를 받았던 주유소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이것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6252님 성공하세요. 예, 태풍이 온다는데 제발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초전도체처럼 태풍도 그냥 지나가길 바래요 라고. 근데 정답은 알뜰주유소입니다 라고. 알뜰주유소 아니고요. 예, 틀리셨습니다. 좋은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못 맞춰주셨네. 1239님 25톤 덤프트럭 운용하는 입장에서 5원, 10원도 차이가 많아서요. 자주 이용합니다. 기름값 너무 비싸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652님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구간 내에서 주유소 리스트도 알려주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알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2315님은 컨닝했어요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네요. 예. 다른 분들이 보내주시는 거 특히 KBS 콩에는 그 채팅으로 남으니까 다른 분들이 정답 쓰신 거 보이죠? 좋은 정보 감사해요. 들을수록 돈 되는 프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퀴즈도 풀 겸해서 여러분도 좋은 상식 한 번 더 아십사 되새기십사 이라 해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를 커피 쿠폰이라든지 선물과 함께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재미난 오답도 좋고요. 여러분의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예쁜 포장지 고르고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모바일 메신저로 너무나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시대죠. 기프티콘이라고도 하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지난해 6조 원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또 그만큼 수수료라든지 환불, 각종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이 기프티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혹은 분쟁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 기프티콘 시장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 시장 규모가 8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커질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기프티콘이 시작된 것이 6년 전입니다. 네. 2017년도에 한 1조 원 규모였는데 지금 매달 한 30%씩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모바일 선물하기라든지 또 기프티콘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고
쿠폰 자체도 이제는 뭐 외식 또 카페뿐만이 아니라 항공, 보험, 기부 등도 이 기프티콘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90%를 차지하니까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밖에 이커머스 업체라든지 기프티콘을 다수 발행하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서 뛰어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전체 소매 시장의 한 35%까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영학자들이 네. 앞으로 최고 65%까지 소매 시장의 60%가 온라인 시장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올해 전체 소매 시장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35%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가 하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등입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은 통신 인프라라든지 전자정부 전부 다 세계 1위의 통신 대국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기프티콘 시장이라든지 온라인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 경제상식 퀴즈 맞춰주신 청취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것도 기프티콘이 있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절약하는데 이른바 짠테크를 하는데도 이 기프티콘을 활용하신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그 기프티콘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아깝고 그런데요. 네. 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쓰지 않지만 또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예. 이게 환불 받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바일 쿠폰 자체 거래도 이제 요즘은 활성화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사들인 기프티콘을 기준 금액보다 할인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짠테크족들이 또 MZ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본인이 선물 받은 걸 갖다가 10에서 30% 정도 할인된 기프티콘을 구매하거나 또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프티콘 거래하는 이 플랫폼이 여러 개 좀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다르게 판매자와 구매자 간이 이제 별도로 대화나 흥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게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당근마켓이라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중고 거래를 사고 팔고 있는데요. 이게 회원 수가 지금 현재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약 2천만 명 가까이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장,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와 같이 이제 회원 한 명의 가치를 한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플랫폼 기업들은 회원을 많이 모으는 게 무료로 거래하게 해주고 회원을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고 이 젊은 MZ 세대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은 플랫폼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케이크 살 때 그냥 내 돈으로 사는 것보다 기프티콘을 10에서 30% 할인받아서 중고거래로 사고 그걸로 케이크를 사면 더 이득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옛날에 백화점에 구두 사러 갈 때 구두방 가서 그 구두 상품권을 한 1-20% 할인받아서 산 다음에 그걸로 구두 사면 더 할인이 됐던 것처럼. 예. 그런 게 이제 모바일 온라인 버전으로 간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자영업자분들이 이 기프티콘으로 결제하는 걸 좀 꺼려 하신다고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막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카카오 전국 카페 가맹점주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네. 카카오 선물하기의 수수료가 5에서 11%나 됩니다.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요? 예,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0.5에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카드사 사태가 났을 때도 1.5%도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맹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카카오 선물하기는 그 수수료의 한 10배 가까이 높은 거죠. 최고 한 11%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받는 거고 카카오는 개별 브랜드와 플랫폼 이용에 따른 전반적인 수수료율을 또 책정을 하고 여기에 판매업체의 중개비 또 기술 활용 비용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각 브랜드마다 내야 하는 이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수료는 카페, 치킨, 피자, 분식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업종과 브랜드의 규모라든지 또 발행하는 유통처 등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영세 업체일수록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 수수료는 0.5에서 1.5%밖에 안 되는데 네. 이렇게 가맹점에 대해서 이 수수료 부담이 약 10배나 높은 11%나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그렇죠. 또 이와 같이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카카오톡, 기프티콘 사용 수수료가 약 10%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00원어치 팔았는데 그중에 1,000원이 수수료다. 그러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힘들죠. 근데 이거 보면 예. 기프티콘을 뭐 판매하거나 이런 데도 보면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상품으로 내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수수료는 가맹점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건지 프랜차이즈 본사는 뭐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예, 뭐 이제 프랜차이즈마다 좀 다 다릅니다. 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커피도 있고 치킨도 있고 다 다른데요. 네.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접 가게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율에 따라서 5대5로 나누거든지 또 7대3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 부담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또 치킨에다가 뭐 사이다, 콜라 등을 또 끼워 파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기프티콘이 판촉비, 광고비의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 전체를 점주, 가맹점에게만 부담하는 것도 좀 부당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카카오라든지 또 쿠폰 발행업체가 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이 가맹점, 이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맹점주에게만 전부 부담시키는 것도 공정하지는 못하니까 본사와 이렇게 가맹점이 좀 분담하는 것이 또 상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인희 님이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제 친구가 카페 하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많아서 이걸 받는 자영업자가 반갑지 않다 하네요. 라고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자분들이 또 하나 불만이 있는 게 물건을 팔고 나서 기프티콘 받고 물건을 팔고 나서 이게 결제 대금이 바로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것도 한참 걸린다면서요. 예, 저도 이것도 참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카카오와 상품권을 발행하는 쿠폰 사업자, 네. 또 프랜차이즈 본사, 또 가맹점들이 참여해서 이 유통 구조가 기존 거와 매우 복잡하고 좀 다단합니다. 그래서 정상 과정에 보면 고객이 이제 쿠폰을 구매해서 가맹점에 결제를 하게 되면 네. 카카오에서 또 쿠폰 사업자로 가맹점 본사에서 가맹점 순 이 4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카카오 측에서는 이제 정산 주기를 좀 단축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하지만 이 발행사 쿠폰을 발행하는 이 발행사의 정산하는 시점도 다 다릅니다. 또 하루 단위 정산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 오늘 내가 얼마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계는 하루하루 정산하는 게 아니라 1년을 한 달을 모아가지고 정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산 구조를 거치면서 대금을 지불하는데 최고 6개월, 60일까지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돈을 다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료도 한 10배 가까이 비싸고 현금을 받는데도 60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또 대세는 기프티콘이고, 근데 그럴수록 자영업자분들은 또 힘들어지고, 이게 뭔가 좀 해결책이 좀 나와야겠네요.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의 김대중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이 내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중부 내륙을 지나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60에서 80mm,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7월 취업자 수가 21만 1,000명 늘었습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29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과열 양상이 덜했던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도 최근 늘면서 전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규모는 지난 7일 기준 10조 4,640억 원으로 집계돼 연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의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강무성님이 스카이넷, 네. 스카이넷 아니고 윤유정님은 정답 맞춰주셨고요. 성공예감에서 기프티콘 쏴주시면 소원이 없겠네요. 오늘부터 휴가라서 강릉 가는데 태풍 때문에 걱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필 참 이게 휴가철에 막 폭우 오고 조금 날씨 좀 좋아지는가 싶었더니 이제 또 태풍 오고 이게 국가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텐데 별 피해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들 휴가 다녀오시고요.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취업 전선 여기서 제대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취업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대학생들은 그래도 대기업 또 현대차에서 이른바 생산직을 보고 있을 때도 경쟁률이 엄청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직을 킹산직 이렇게도 부르는데 대기업들 여전히 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할까요? 요즘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23년 취업 준비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1,000여 명 정도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국내 대기업을 선호하는 반면에 비수도권 청년들은 대기업보다는 이제 공사나 같은 공기업들 많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이게 본사라든지 어떤 근무지의 위치가 좀 주요하게 아직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직무 형태는 또 어느 쪽을 희망하는가요? 예상하셨겠지만 전공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인문상경 계열이 이제 인사, 노무 쪽 그 직무를 많이 선호하는 반면에 공학 계열은 이제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이 인문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업무 강도를 많이 고려를 했는데 네. 전산공학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분야가 얼마나 전망이 좋으냐라고 하는 거를 따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전공의 인재를 원하시는 그 인사 담당자분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이런 영역도 좀 세심하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 계열은 업무 강도를, 네. 전산공학 쪽은 향후의 전망을 맞습니다.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역시 급여 수준, 네. 연봉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입사 결정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제 성과급과 급여 상승률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급여도 아니고 급여 상승률. 그렇죠. 네. 이제 영향도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영역에서 상승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그 성과급이나 급여 상승률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장 가능성과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에서는 한 가지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보다는 다양한 직무를 좀 넓게 배우는 제너럴리스트에서 성장을 지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요거는 이제 직무 경험을 좀 수평적으로 넓게 확장해 보려는 좀 이직의 세대라는 점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의 형태, 회의실, 탕비실 같은 정보까지 찾아본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요 부분은 전산공학 분야 전공자 친구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요건 이제 조직이 지원하는 어떤 IT 기기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IT 회사들이 좀 멋들어진 어떤 사옥이나 인테리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상호 비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제 큰 기업들이 홍보를 너무 잘해놔서 그래요. 맞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연봉도 연봉인데 근무 환경 이거 기업들이 뭐 구글이나 첨단 IT 기업처럼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회의실 분위기에서 뭐 안마의자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창밖 뷰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이런 시설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도입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려는 기업들의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과 성장.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연한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그리고 구성원의 입장을 좀 꾸준히 살피는 그런 불편을 꾸준히 살피는 조직 문화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기업의 근무 공간 그 자체보다는 기업의 분위기까지도 그런 걸 통해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느 공간이 어떻게 예쁘냐도 중요하지만 점점 맞습니다. 얼마나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개선하고 성장해 나가느냐.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무가지라고 하는 신문 이런 데서도 일자리 찾고 했었는데 또 한번은 인터넷 사이트들, 취업 정보 사이트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또 모바일로도 살펴보고 이런 취업 정보들 요즘에는 좀 어느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나요? 뭐 많이 알려진 이른바 잡보드라든지 커뮤니티, 뭐 카페 이런 것들의 정보를 얻는 거는 꾸준한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게 감염병 시기가 좀 지나면서 오프라인 정보 습득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게. 네. 가령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메타버스 설명회 이런 것들은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반면에 캠퍼스에서 하는 오프라인 자페어라든지 혹은 오프라인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17%, 14% 상승하기까지 했고요. 아예 회사 사옥으로 초대를 한다거나 생산 설비를 구경시켜주는 어떤 투어 행사 같은 경험도 4%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어떤 달라진 채용 홍보 형태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 이게 오프라인을 경험했던 친구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서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가 좀 도움이 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은 9% 정도였는데 오프라인 자페어가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은 22%로 굉장히 큰 이격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반대네요. 점점 더 온라인, 모바일, 메타버스로 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만족도는 역시 오프라인에서 인사 담당자도 만나보고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체감해보고 만나야 좀 대비적인 이야기도 좀 해준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취업 준비할 때 인공지능 서비스, 이 AI 기술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도 조사했을 때 조사 대상의 56% 정도가 실제 취준 과정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활용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주로 이제 활용하는 분야가 이제 자소서 검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작성까지도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34% 정도 됐고 그 외에도 뭐 트렌드 서칭이라든지 시사 정보 이런 것들을 요약 활용하는데 특이했던 점은 인문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의 면접 트레이닝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소서를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AI로 그냥 써줘. 이런 맞습니다. 경우도 많아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또 기업에서는 걸러내야 되잖아요. 인사 담당자들은 이 사람이 이거 인공지능으로 쓴 거 아니야? 의심도 될 거예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 간의 이격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AI 사용에 대한 긍정률이 23% 정도로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챗GPT를 구직 단계에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렇죠. 거였고 딱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의 변별력 저하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인사 담당자들은 이게 한정된 정보 안에서 답안을 생산하다 보니까 어떤 서류 전형의 평가 가이드를 따로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많았고 또 AI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심지어는 기업의 어떤 대비 사항까지도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처럼 AI 쓸 테면 써라. 우리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제 자신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네. 쓸 테면 써봐라. 네. 걸러내겠다. 네. 또 중요한 게 역시 이력서에 넣는 한 줄 혹은 내가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역시 스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격증 같은 거. 네.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요? 취업을 위해서 내가 전공이나 학점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공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는 영어 성적에 대한 어떤 준비 정도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좀 위태로웠는데 예전보다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질 않는. 작년 조사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어학 성적이었는데요. 요건 이제 올해부터 어학 성적의 인정 기간을 좀 늘려주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득점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어떤 기업들의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상경 인문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어떤 외부 활동을 통한 스펙 쌓기 관심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야, 이제는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번역, 통역도 이제는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렇죠. 대외 활동 같은 거,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학생들도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162님이 통영으로 출장을 왔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불어요. KBS 재난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조용수님 1어 회화 공부하다가도 성공예감 알림이 울리면 성공예감을 듣습니다. 참 유익한 방송이고 많이 배웁니다. 67세지만 뭐든지 열심히라고.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의 또 취업도 준비를 했는데 60세 돼서도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저희가 성공예감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부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사정이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 그러니까 건물의 공실률도 드러나고 있고요. 왜 그런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